네, 서정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방금 보셨지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특검에 나왔습니다. 이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휠체어를 탄 상태였는데 일단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1945년생 그러니까 약 80세다라고 알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시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재벌 총수들이 조사를 받거나 혹은 형사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자주 휠체어를 타거나 혹은 환자복을 입고 네.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왔고 네. 이러한 기존 장면들과 유사하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 역시도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회장뿐 아니라 이 회장의 사위도 오늘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이 어떤 부분을 두 사람에게 확인했을까요? 네, 일단 이 회장이 특검에 먼저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수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상당 네. 부분 조사가 진행됐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서 이 회장은 자기 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라는 그런 인사 청탁을 하면서 고가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건넸다. 그런 내용의 자수서를 이제 특검에 제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제로 이제 김 여사에게 이런 목걸이 등 금품이 전달됐던 그 경위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이 서희건설 측으로 돌아온 그런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목걸이 등을 건네면서 이 사위라고 하는 이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사이에 실제로 어떠한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이 회장이 김건희 여사와 어떤 식으로 알게 됐는지 목걸이를 전달하고 또 돌려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이제 인사청탁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그 청탁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들은 바 혹은 경험한 바가 있는지를 이 회장과 그리고 박성근 전 비서실장에게 추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정상빈 기자 보도를 보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이 나토 순방 목걸이를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시인한 걸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뒤늦게 시인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앞서 계속 부인을 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적어도 이제 김 여사 측에서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전까지는 특검에서 이 목걸이 진품, 실물을 확보하지를 못했을 것이다. 또 다른 증거도 찾지를 못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 과정에서 이 목걸이의 실물뿐만 아니라 이걸 줬다라고 하는 그 공여자인 이봉관 회장의 진술까지도 확보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인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은 이 최소한 목걸이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수수 사실조차도 부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뇌물을 줬다 혹은 이 금품을 줬다라고 하는 공여자의 진술이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 단계로 넘어갔을 때도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 나토 순방 목걸이 등과 관련된 그런 주장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목걸이를 받은 사실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평가를 했을 것이고 네. 다만 그러면서 특별한 청탁은 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회장과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최종적인 특검의 목표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만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현재까지는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확답을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제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알선을 하고 또 대가를 수수했기 때문에 결국 특가법상 알선수재 문제를 일단 혐의점으로 잡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걸 줬다라고 하는 이 회장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특검에서는 이러한 사실들 그러니까 금품을 받고 또 인사청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박성근 전 변호사에 대해서 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이 수뢰죄의 공범으로 묶을 것까지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 특가법상 뇌물 관련 범죄 혐의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도 이제 뇌물 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게 최종적인 공소장에 적혀 있을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인사청탁 의혹을 규명하는 게
결국에는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일단 이런 금품이 오갔다라는 사실까지는 입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청탁을 윤 전 대통령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 임명 과정에서 이런 청탁이 개입돼서 영향을 행사한 것인지 이 부분까지도 이제 특검이 입증을 해야 결국에는 특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뇌물수수 혹은 수뢰후 보정회사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는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조사를 해 나갈 내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영장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추 전 원내대표의 그 자택 그리고 의원실, 사무실, 원내대표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었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처음으로 강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영장에는 이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 피의자로 또 적시가 됐습니다. 이 특검에서 이렇게 압수 영장을 청구를 할 때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로 피의자로서 특정을 했다. 이렇게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의혹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피의자로서 이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국회의 그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그 혐의는 내란의 성립이라든가 혹은 내란의 그런 실행 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특검에서는 평가한다. 이 점 역시도 이제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이제 특검의 수사 방향도 조금 엿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집중을 했던 부분을 보자면 사실 이제 계엄 선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계엄 선포 후까지도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사실 특검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혹은 한덕수 전 총리 등 이런 행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집중이 되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국회 인사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범여권 주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CCTV 화면을 열람한 걸 놓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온 의원들 얘기부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8월 1일 1차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보자면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은 이 체포영장 사본을 내던지고 체포를 거부하다가 이제 수위를 또 잊고 있던 수위를 탈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대지 말라, 진술 거부할 사람을 뭐하러 조사하냐라고 강하게 항의를 했다라고 하고 이제 교도관 인력에 대해서 당신 검사해봤느냐, 안 해보지 않았느냐,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문을 닫아라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설득이 있었지만 완강히 거부를 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영장 집행에 있었던 8월 7일 마찬가지로 이제 강하게 이 집행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이때는 처음부터 속옷 차림으로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정 시간이 됐을 때 옷을 입고 이동을 했는데 이제 이 상황이 호송차로 또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인지를 하고는 다시 이제 완강하게 거부를 했고 그때 최순실의 사례를 이야기한다든가 혹은 후배 검사들의 기소하는 것을 봐줬더니 혹은 나는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다 이런 내용을 들면서 또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의자에 몸을 밀착해서 버티는 상황도 발생을 했고 교도관들이 의자를 옮기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로 윤 전 대통령이 다치는 모습이라든가 혹은 의자에서 떨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영상을 열람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인데요. 실제 위법 소지가 있습니까?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구치소의 CCTV를 열람한 것은 형집행법이라든가 혹은 정보공개법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이런 수용자의 그런 시설을 개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열람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위법의 소지는 조금 낮지 않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이라든가 혹은 국정감사조사법에 의하면은 이제 국회라든가 혹은 위원회는 의결을 통해서 국정조사와 관련된 그런 영상물에 대해서도 제출을 행정기관에다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장에 가서 열람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련 법률들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치소 CCTV 열람 현장을
또 누군가 촬영한 걸로 추정되는 영상이 지금 온라인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소지가 없습니까? 사실 국회에서 열람을 한 것과는 조금 별개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유포한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수용 상태를 보여주는 것, 유포하는 것 그 자체로 이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